자, 이번 시간은요, 125페이지죠. 예, 전통적 지대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이제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고전학파는 뭐로 간주했다? 예,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했다. 예, 그거는 이제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일단, 예, 우리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전통적 지대로는요, 시험상에서 활용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 전통적 지대로는 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전통적 지대론 또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대표적인 게요. 리카도라는 학자의 예, 차액지대예요. 예, 이게 작년에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다음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관해서 한 내용이다. 예, 그죠?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리카도의 차액지대, 전통적 지대론에서는요. 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예,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 리카도라는 학자는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토지의 비옥도, 그렇죠? 그리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예,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 예, 물론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을 한계 생산물 예, 체감의 법칙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통상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로 빼고 난 것이 지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가정은 생산비는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이 있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차이에 의해서 이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요, 한계지에서는 예,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위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루지 못했다는 게 그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나타나는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을 보시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 지문 2번을 보면 이렇게 해놨죠.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 수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하고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한계지가 나오잖아요. 한계지는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곳이 한계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토지가 있고, 예, 밀을 우리가, 그러니까, 리카도는요, 모든 농지에서는 밀만 생산한다는 가정이에요. 그 얘 말고 이제 노동하고 이제 자본이라는 거를 투입해서 얘가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대가를 각각 50만 원씩 이렇게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리카도는요, 노동과 자본만을 생산에 대한 대가로 보고요, 토지는 생산 요소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 토지는 자연물이니까. 그러면 생산에 대한 대가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만 주면 돼요. 그럴 때 여기서 밀을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밀 가격이 1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밀 가격에서 요 생산비, 그렇죠?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빼고 나면은 남는 지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렇게 잉여가 없는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옥도가 좋은 땅은 이 한계지보다는 생산성이 뛰어나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생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생산비는 일정하니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제하고 남는 게 5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차액이 바로 지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토지성에 대한 대가. 그러면 이렇게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 토지를 경쟁하는 농부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죠. 이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가 이 토지의 지주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이 땅을 경작하도록 해주면은 남는 차익을 너에게 지대로 줄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 남는 잉여를 농부가 가져가지 못하고 지주에게 기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지대라는 거는 생산성이 같은 한계지를 기준해서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게 발생하는 게 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곡물 수의 증가가 발생했냐면
원래 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기준에 있었을 때요. 원래는 이제 농지가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제일 우등지만 경작을 해서도 이 수요가 다 충당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영국 의회에서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 밀을 수입하는 걸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그냥 요 토지만 생산을 해서도 충분히 수요가 충당이 됐는데 밀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이제는 얘 갖고는 우리가 이제 충당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이 재배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얘는 비옥도가 제일 좋고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생산성의 차이한 차액이 발생하게 되더라. 그게 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리카도의 차액 지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카도에서는요, 요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리카도가 얘기하는 거는 자, 밀의 수입이 금지가 됐으니까 밀 가격이 상승이 됐다 이거죠. 그죠? 밀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기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대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밀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상승한 것이지 지대가 상승해서 밀 가격이 상승한 건 아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대라는 거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게 리카도의 차액지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리카도의 차액지대 보면요. 지문 4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생산비가 아닌 경제적 잉여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요. 그게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요 위치지대라는 것은요, 결국 튀넨의 입지론에서 연유가 된 거예요. 튀넨이 얘기한 것 중에 고립국 이론이라고 있어요. 뒤에서 입지론에서 배우시죠. 거기서 요 지대 개념이라는 게 명시가 됐다. 그러면 얘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시장으로부터의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요. 위치의 차이 있죠. 예. 위치의 차이라는 게 결국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고요. 이 차이가 결국은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지대라는 거는 이 수송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한 지대는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수송비를 공제하고 남는 게 지대가 되는데 여기 튀넨의 논리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대라는 거는 여기 있는 요 수송비에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튀넨이 얘기한 것 중에 고립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죠.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는데요. 이 고립국 중앙에는 단 하나의 소비도시가 존재해요. 소비도시 또는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겠죠. 예, 여기 지대가 있고요. 거리가 있다라 그러면 자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수송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지대가 상대적으로 싸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시장 가깝게 위치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송비가 절약이 되니까 뭐가 비싸면 지대가 비싸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사용료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하기 어렵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의 농지를 사용해서 집약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에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애들은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튀넨의 논리는요. 위치에 따라 작물을 경작을 하는 이 범위가 용도가 틀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튀넨의 위치지대 개념에서는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번 지문에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영향을 준 게
뒤에서 언급이 되는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등에 영향을 준 거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 가면 다시 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에 명시해 놨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 절약이 지대가 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튜넨의 위치지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논리예요. 근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제목이 얘기하죠. 비옥도의 차이, 차액지대, 위치에 따른 위치지대. 그 다음에 얘는 절대지대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지대 발생 원인은 여기에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 토지의 소유에서, 즉 토지의 사유가 있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사유재산 제도의 차이죠. 그러면 개인이 토지를 소유했다는 얘기는 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라든가 위치에 관계없이 한계지에서도 지대는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계지가 됐든 한계지 바깥이 됐든 안이 됐든 간에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고 해서 절대지대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마르크스는요, 지대라는 것이 이렇다는 얘기죠. 뭐가 상승을 해서, 지대가 상승을 해서 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잖아요. 한계지 우리가 조금 아까 배우셨지만은 얘는 생산물 가격이 있죠? 100만 원. 여기서 생산비 빼야 되는데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대는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한계지에도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지대가.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한계지인데도 남는 게 없는데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산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올릴 수밖에 없죠. 지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지대가 상승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되니까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지대 발생 원인을 기초로는 정리를 해 두셔야겠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박스 문제로 차액지대하고 절대지대는 이미 출제를 했고요. 리카도 같은 경우는 2번 나왔어요. 2번. 박스로.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126페이지의 독점지대라는 건요. 토지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인 하면 왜 프랑스 뭐 이런 나라 생각나잖아요. 프랑스에 가게 되면 포도밭 중에 특이한 아주 품종을 생산하는 포도밭이 있으면 그 포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산된 와인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가치가 매겨질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성립하는 게 독점지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인데 독점지대라고 제목만 이렇게 슬쩍 바꿀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목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7페이지에 가면 요건 이제 현대적 지대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도 여기도 기본 용어는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오지선다를 내잖아요. 예, 오지선다를 내면은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리고 여기 있는 입찰지대, 그 다음에 준지대 이런 식으로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는요, 예, 튀넨의 입지론이 있죠. 예, 그 입지론이 고립구 이론이에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이론이 성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알론소의 입찰지대의 논리는 뭐냐면요. 자, 여기 이제 도심이 있고요. 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요, 대부분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입지 잉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지 잉여라는 게 뭐냐면 목이 좋아서는 이익이에요. 경영을 잘해서는 이게 아니니까 일종의 초과이윤이죠. 그러면 이 지점의 토지에 현재 사용료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입찰을 붙인다. 이게 경매에 붙인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여기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업종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여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도요. 뭐를 얻을 수 있냐면 수년가라는 게 일종의 초과이윤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0보다 크면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700만 원, 얘는 500만 원, 얘는 3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지불하고도. 근데 경쟁이 펼쳐지니까 이 토지의 지대가 1,70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셋 중에 A가 이 토지를 차지할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500 이상, 300 이상은 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 그럼 여기는 얘가 차지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토지도 같은 맥락에 의해서 경쟁이 펼쳐졌을 때 1,500으로 결정이 되면 C는 못 들어오고 B가 이 토지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토지는 1,300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C가 이 토지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입찰지대라는 것은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얘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입찰지대라는 것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1,700 이상은 지불할 수 없잖아요. 1,500 이상은 지불할 수 없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입찰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를 보면은 튀넨의 고립구역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거라고 그랬죠.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고요.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얘기는 튀넨의 고립구역론에서도요. 모든 토지의 비용도 생산비는 다 똑같다는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자,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운송비의 절약분이 지대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많은 지대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지대라는 게 결국 잉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그 밑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토지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기역, 니은, 디귿에 가면은 각 지점별로 최대의 지불 능력을 나타내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러죠. 그걸 일명 또 포락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지점에 이게 다 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 번 시험 지문에 명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론소는요, 튀넨도 그렇잖아요. 도심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을 나가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지듯이 여기인데도 알론소는요. 도심에 가까운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공업용으로 토지용이 전개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요. 도심 지역으로 수요가 다 집중하지는 않고요. 외곽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조금 완만한 형태가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예,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29페이지에 가면요. 마샬의 준지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거기를 한번 이제 또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맘때쯤 오면 이제 한숨이 나오죠. 도대체가 리카도는 누구고, 예, 마르크스는 누구고, 튀넨은 누구며, 여기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느닷없이 알론소 나오고, 마샬 나오고, 누가 또 밑에 보니까 떠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 지대론 들어올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우리 예전에 그 학년 이렇게 새롭게 이제 상급학교 진학하게 돼서 이제 여러 명 모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뭐 모르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몇 달 지나면 이름 알게 되고 암무개하게 되면서 그게 나중에 수십 년간 기억이 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수십 년 기억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1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언제? 2021년 10월 30날, 그죠? 오후 한 2시까지만 기억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마샬의 준지대라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도 이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요.
이게 준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뒤에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대는 아닌데 지대의 준에서 우리가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샬이 얘기하는 이 지대라는 것은요. 순수지대라는 게 있고요. 준지대가 있다라고 이 사람은 명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지대라는 것은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게 순수지대고요. 준지대는 우리 인간이 생산한 생산물이 있죠. 예, 기계류 등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준지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단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예, 건물에 따른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러면 단계는 토지의 생산도 안 되지만 건물도 단계는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자연물인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성격과 비슷하다 그래서 준지대라고 해준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토지는 여전히 생산이 안 되지만 건물은 생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성립할 수 있는 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하는 것이지 장기에는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시험에서 내는 거예요. 준지대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성격의 지대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샬의 이 준지대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준지대란 생산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지대라는 것은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지대라는 개념에 반해서 신고전학파들은 토지 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서도 지대의 성격은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지문 4번에 보시면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 예, 그거 이렇게 밑줄 쳐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포인트니까. 자, 그렇게 이제 구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돼 있어요.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는요, 시험상에서 제목 정도 말고 안 나왔다가 한 3년 전에 지문 한 줄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에 보게 되면요, 생산자의 총수입이 있죠. 이 총수입은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의 이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전용 수입이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지대가 있었을 때 여러분 시험에서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제목을 바꿔서 한번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용 수입이란 기회병의 의미가 있는 수입으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급 대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에 따른 기회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전용 수입은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공제하고 남는 것을 우리가 경제지대라고 하는데 일종의 초과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제지대라는 것은요. 가능해서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 현직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예, 응시를 했는데 필기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아니, 왜 현직 변호사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을까? 그래서 이제 면접 장소에 언론사에서 쫙 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부담되니까 면접 장소에는 안 나왔대요.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의 연봉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천 수준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예.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연봉을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연봉 3천이라는 것이 현재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용 수입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수입이 이거 미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업을 하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형 로펌의 스카우트간 변호사들은요, 연봉이 억대의 연봉을 받아요. 1억 이상.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연봉과 3천 차이 있죠. 한 7천 남겠죠. 그게 경제지대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게 될까요? 희소한 거죠.
우리가 이 사법, 지금 이제 사법연수원생이 이제 다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이 사법연수원 가서 연수원 성적이 예,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거죠. 연수원 수석 정도 하는 사람이면요. 대형 로펌에서 억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가요. 왜? 그런 사람들은 희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제지대라는 건요. 생산요소 공급이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자 동그라미 2번에 생산요소 탄력성에 따른 전용수익과 이 경제지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생산요소의 공급이 일반적일 때 전체 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탄력성 크기에 의해서 예, 배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전부 경제지대밖에 없어요. 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도시에 중개사는 한 사람밖에는 둘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이 독점적인 지위에 따라서 수입을 다 가져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균형해서 배우신 거죠. 이 면적 전체 있죠.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 생산자의 총 수입이라고요. 이 총 수입 안에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죠. 예, 그런데 만약에 생산 요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어지는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경제지대 하나밖에는 성립이 안 되죠.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산 요소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급할수록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수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전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130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는 개념은요. 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제목대로 보면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잖아요. 그러면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와 자본의 두 가지 요소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노동은 일정하다 가정하고요. 근데 얘네 둘은 완전한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으면 생산자는 가급적이면 생산비가 싼 애를 더 많이 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심을 기준에 했을 때 여기를 자본, 여기를 토지로 놓고 봤을 때 도심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둘을 결합시킬 때 토지 사용량은 적게 가고 자본은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고요.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니까 토지 사용량을 늘리고 자본의 투입 비율을 적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등량 곡선이 있죠. 그러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고요. 2에다가 10을 곱해도 20 나와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을 때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은 무슨 이용을 하는 게 좋냐면 집약적 이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입지하게 돼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에 보시게 되면요. 3번에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대론에 대한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토지의 지가 이론이라고 그래서요. 거기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